안녕하세요. 나합격 시리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하는 서쌤입니다. 2016년도 2회 기출문제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강제의 크기에 따라 표면이 급냉되어서 경화하기는 쉬우나 중심부에 갈수록 냉각 속도가 늦어져서 경화량이 적어지는 현상. 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표면부는 빠르게 냉각돼서 경화가 잘 되어서 경도가 쉽게 높아져 있고요. 안쪽으로 갈수록 냉각 속도가 늦어져서 경화량, 강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작아지는 현상은 질량 효과입니다. 그래서 같은 재질에 따라서도 조건에 따라 열 처리를 해도 내부와 외부와의 열 처리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질량이 더 크면 클수록 이런 단점들은 점점 극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질량 효과를 참고해서 열처리 방법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축 중심의 직각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할 베어링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축 방향과 축 직각 방향을 많이 이제 혼란해 하는데요. 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축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길이 방향이라고 하면 이렇게 축의 길이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축의 직각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축의 이 세로 방향, 직각 방향을 이야기하죠. 근데 베어링은 축의 끝부분에 이렇게 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축 중심의 직각 방향이라고 하면 축을 중심으로 해서 베어링이 끝에 달릴 텐데 축의 직각 방향인 이 방향을 이야기하겠죠. 다시 하면 원주 방향을 이야기하겠죠. 원주 방향. 그래서 이 방향에 해당하는 베어링은 레이디얼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모듈이 2이고 이수가 36, 74일 때 축간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두 개의 기어가 있겠죠. 이 기어를 A기어, B기어라고 했을 때 모듈이 2이고 이수가 36, 74개입니다. 그래서 이 축간 거리는 A기어의 반지름 더하기 B기어의 반지름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A기어의 지름을 알 수 있죠. 피치1 지름을. 그래서 D는 MZ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A기어의 피치1 지름은 2 곱하기 36으로 72가 되겠고요. B기어의 피치1 지름은 2 곱하기 74니까 14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A기어의 반지름은 72에 나누기 2한 값이죠. 그래서 36이 되겠고요. B기어의 반지름은 144의 반이 되겠으니까 7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36 더하기 74는 110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풀 수도 있고 공식을 대입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축에 작용하는 비틀림 모멘트가 있죠. 비틀림 토크가 2.5kN이고 허용 전달 능력이 나왔습니다. 49MPa일 때 축 지름을 물어봤죠. 우리가 축의 설계에서 속이 꽉 찬 축, 중실축, 그냥 축이라고 하면 속이 꽉 찬 축을 이야기하죠. 이 축의 지름을 설계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쪽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굽힘 모멘트만
받는 축이 있습니다. 그때의 축 설계하는 축지름 공식은 세제곱근의 구피응력 분의 10.2 곱하기 구피 모멘트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더 있죠. 토크만, 비틀림 모멘트만 작용하는 경우에 축지름을 설계하는 공식은 세제곱근 전단응력 분의 5.1 비틀림 모멘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지름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공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모멘트만 작용할 때, 굽힘 모멘트만 작용할 때, 비틀림 모멘트만 작용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에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서 알맞는 공식을 선택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비틀림 모멘트만 작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두 가지 공식 중에 아래에 있는 공식을 택해서 식을 성립을 해야겠죠. 한 가지 더 이제 참고로 보면 단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5kN는 뉴턴 단위이고요. 메가파스칼은 10의 6제곱 파스칼입니다. 10의 6제곱, 10의 6제곱을 우리가 메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단위로 안에 상수는 같이 써주고요. 파스칼의 단위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입니다.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네, 여기서 이제 참고해야 될 게 1파스칼은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1m는 몇이죠? 1000mm죠. 이걸 이제 요 식에다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10의 6승 곱하기 뉴턴 퍼 1m의 제곱을 같이 해보면 10의 3세제곱인데 세제곱의 2배니까 6승 밀리미터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밑에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밀리미터의 제곱 단위만 바뀐 것이죠. 근데 환산 계수가 앞에 붙어서 같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계산해 보면 지금 위에 10의 6승이 있고 아래에 10의 6승이 있죠. 둘이 나누기가 되어 있으니까 얘가 상수로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으로 바뀌게 되죠. 상수가 다 소거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메가파스칼이란 단위는 뉴턴과 밀리미터 단위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래서 따로 단위를 환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를 요구했고요. 뉴턴 단위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메가파스칼이란 단위는 뉴턴과 밀리미터로 이루어진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할 필요가 이제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D는 비틀림 토크만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공식을 사용해서 전단 능력분의 5.1 곱하기 비틀림 모멘트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세제곱분 타우 허용 전단 능력이 49인데 단위 환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49를 그대로 써주죠. 다음에 5.1 곱하기 t가
2.5kN인데 k는 바꿔줘야겠죠. 그냥 뉴턴 단위만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2.5 곱하기 kg가 1000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6.34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6.34 이상이 안전한 축지름을 설계하는데 최소로 요구하는 지름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큰 값 6.4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6.4가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주어지는 토크, 모멘트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공식을 선택해서 계산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단위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혹시 다른 단위를 문제에서 요구하거나 문제에서 제시한 단위가 우리가 환산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단위를 체크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14번 보겠습니다. 나사에서 리드를 정의하는데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나사가 리드라는 건 줄수 곱하기 피치죠. 근데 이게 개념적인 리드라고 생각했을 때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이야기하죠. 그거에 해당하는 보기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축 방향이라고 하면 이렇게 축이 있을 때 이 축의 길이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얼만큼 들어가느냐 또는 얼만큼 나오느냐에 따른 정의가 바로 리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25번 보겠습니다. 밀링에서 절삭 속도가 나왔고요. 커터 지름, 그 다음 날수가 나왔고 날당 이송량이 나왔죠. 그때 1분간 테이블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이동량은 F는 날당 이송량, 날당 이송 곱하기 날의 개수 곱하기 회전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회전수가 문제에서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는 1000분의 파이 dn에서 여기 회전수를 도출해내야겠죠. 그래서 파이 d분의 1000v 해서 대입을 해보면 파이는 3.14고요. 그 다음에 D는 여기 커터의 지름 있죠? 밀리미터 단위니까 50을 적고 그 다음 1000 곱하기 절삭 속도가 20m/min이라고 합니다.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약 127 rpm이 나오고요. 이 값을 이제 이 식에 대입하는 거죠. 날 하나당 이송량이 0.2mm고요. 그 다음에 날의 개수가 12개고 회전수가 127이고 이걸 계산해보면 약 304.8 얼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과 가장 가까운 숫자 약 몇 밀리미터라고 했으니까 3번이 되겠죠.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치수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기준치수는 20이다. 기준치수는 여기 나와 있죠. 네, 기준이 되는 치수. 다음 2번 공차는 0.013이다. 그래서 공차라고 하는 건 위치수 허용차 분의 아래치수 허용차를 뺀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0.007 빼기 마이너스 0.02를 하면
0.013이 나오겠죠. 그래서 공차는 0.013이 맞습니다. 다음 최대 허용치수는 19.93이다 라고 했는데, 최대 허용치수는 기준치수 더하기 위치수 허용차 0.007이 되겠죠. 계산해보면 19.993이 나오죠. 근데 93이 아니죠. 그래서 이 보기는 틀렸고요. 같은 방법으로 최소 허용치수는 아래 치수 허용차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9.98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33번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표면에 도시기호가 지시되었을 때 여기 있는 이 기호, 줄무늬 방향을 물어봤습니다. M이라는 기호를 보면 어떤 방향이죠? 무방향을 이야기하죠. 무방향. 그래서 2번이 되겠죠. 동심원 방향은 C고요. 직각인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수직 방향.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호가 나타내는 각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삼각법, 일각법 기호를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는 그림을 알고 있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된 중간이 잘린 속이 빈 원뿔 을 생각해서 이쪽에서 바라본다고 하는 정면도가 되겠죠. 우측면도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려보면 일각법으로 그려보면, 저 그림을 일각법으로 그려보면 정면도는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중심선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일각법은 왼쪽에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 기호가 일각법의 기호입니다. 같은 그림으로 삼각법으로 그려보면 정면도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우측면도는 삼각법의 우측면도가 정면도의 오른쪽에 있으므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기호가 삼각법의 기호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기에 주어진 기호는 이 기호죠. 그쵸? 그래서 이건 삼각법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구멍과 축에 치수공차가 나와 있고요. 최대 틈새를 물어봤습니다. 최대 틈새. 최대 틈새라고 하면 구멍과 축이 끼워 맞춤이 되었을 때, 조립이 되었을 때 공간이 가장 많이 남을 때를 이야기하죠. 이 공간, 틈이 가장 많이 남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구멍이 최대일 때가, 그리고 축이 최소일 때가 구멍에 조립이 되었을 때 틈이 가장 많이 생기게 되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축에 치수공차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실수 H7이라고 하면 구멍 기준식 끼워 맞춤이죠. 그래서 구멍에 해당하는 거고요. 구멍의 가장 큰 값은 H7의 위치 소용차가 가장 큰 값이겠죠. 그래서 플러스 0.03 빼기 축의 가장 작은 값은 G6, 소문자 G가 축의 축기준식 끼워 맞춤이죠. 그래서 이때 가장 작은 치수가 마이너스 0.029, 마이너스 0.029, 이 둘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0.059가 되겠죠. 단위는 밀리미터죠. 최대 틈새가 0.059mm인데 1mm는 1000 마이크로미터죠. 단위를 환산해야겠죠. 왜냐하면 보기에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0.059 곱하기 1000을 해야 단위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계산하면
59가 되겠죠. 59 마이크로미터 2번이 정답이겠네요. 다음 44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도면에 기입된 기하공차에서 0.011이 뜻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평행도 공차 기호가 되어 있고요. 공차 치수가 2개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전체 길이, 이 부품의 전체 길이에 대해서는 공차 값을 0.012를 규제하고 일부분의 길이, 지정한 일부분의 길이 20mm에 대해서는 0.05의 공차를 규제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위쪽에 있는 공차값을 어떤 뜻이냐 물어봤으므로 전체 길이에 대한 공차값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도면에 기입되는 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1번 보겠습니다. 재료의 치수는 재료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치수로 잔립여유나 다듬질 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아니고 포함되어 있죠. 마무리 치수 또는 다듬질 치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유값,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다듬질 치수, 마무리 치수가 치수로 적혀 있는데 여유값이라고 하면 조금 늘어난 값을 적는다는 얘기죠. 이런 건 맞지 않죠. 네, 틀린 보기고요. 2번 소재의 치수는 주물 공장이나 단조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대로의 치수를 말하며 가공할 필요가 없는 치수다. 만들어진 그대로 치수를 이야기하는 거 맞는데 가공해서 마무리한 치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가공이 끝나고 그 제품의 그 부품의 최종 상태에서의 마무리 치수를 치수로 적어줍니다. 3번 봅니다. 마무리 치수는 가공 여유를 포함하지 않은 치수로 가공 후 최종으로 검사할 완성된 제품의 치수를 말한다. 이게 올바른 치수에 대한 설명이죠. 치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가공할 필요가 없고 마무리 치수, 최종 치수를 적어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을 보면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소재 치수가 아니고 마무리 치수를 기입해 줍니다.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도면에 도시된 기호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이제 스플라인의 호칭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스플라인인데요. 보게 되면 6개가 기어에 있습니다. 스플라인 2의 개수, 그리고 23이 이 뿌리원, 작은 축의 지름이고 26이 큰 축의 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 키가 같이 되어 있는 스플라인 축이 되겠습니다. 스플라인 축. 그리고 스플라인의 길이는 150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나사의 도시 방법 중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을 볼까요? 수나사와 앞나사의 골밑 표시하는 선은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맞죠?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선은 가는 실선이 아니라 굵은 실선을 사용하죠. 틀립니다. 3번 불완전 나사부는 기능상 필요한 경우
혹은 치수를 지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경사된 가는 실선을 표기한다. 맞죠? 다음 수나사와 앞나사의 측면도시, 옆면도시에서 각각의 골지름은 가는 실선으로 3분의 4의 거의 같은 원을 일부러 그린다. 그래서 맞는 보기입니다. 수나사가 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옆면도시, 측면도시는 이렇게 정면에서 본 그림이겠죠. 그래서 가는 실선으로 골지름을 3분의 4 정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4번 보기도 맞는 보기고요. 틀린 보기는 2번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0번 보겠습니다. 용접기호가 다음과 같이 기팔 표시가 있을 때 그 의미는 현장 용접이 되겠죠. 현장 용접. 그리고 동그라미는 전둘레. 모든 둘레를 다 용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함께 쓰면 현장에서 모든 둘레를 용접하는 기호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1번 보겠습니다. 51번 좀 오타가 있는데요. 이 글씨와 이 글씨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제대로 하면 M6 8 곱하기 30이 맞는 보기입니다. 꼭 수정해 주세요. 네, 51번 평행핀의 호칭이 나왔는데요. 호칭 지름을 물어봤습니다. KSB ISO 2338은 규격의 번호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M6는 공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은 호칭 지름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30은 호칭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A1은 오스테나이트 강, 그래서 A1 재료의 명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호칭 지름은 8mm가 되겠죠. 네, 해설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칭 지름과 공차가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다음 52번 보겠습니다. 스프로킷 휠에서 도시 방법에서 단면으로 도시할 때 입뿌리원은 어떤 선으로 표시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스프로킷 휠을 원래는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동그란 원이 보이도록 스프로킷 휠을 도시를 하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 이 끝원은 굵은 실선, 피치원 지름은 가는 1.3선, 그리고 입뿌리원은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죠. 그런데 단면 도시라고 했으면 옆으로 봤을 때 얘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이 옆면을 본 것이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축이 끼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단면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오겠죠. 이때 이 끝원은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입뿌리원은 여기에 해당하고 피치원 선은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게 단면 도시였을 때는 입뿌리원과 이 끝원과 입뿌리원의 선을 굵은 실선으로 그려줍니다. 이 부분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면 도시했을 때 입뿌리원을 물어봤으므로 이 선의 종류는 굵은 실선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보겠습니다. 구름 베어링의 호칭 기호가 다음과 같이 나타날 때 안찌름을 물어봤죠. 안찌름은 네 자리 숫자에서 26, 이게 안찌름 번호죠. 근데 04번부터는 곱하기 5를 해서 계산한 값이 안찌름의 치수이므로 26에 5를 곱하면 130이 되겠죠. 그래서 안찌름 값이 130mm,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5번 보겠습니다. 스퍼기어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피치원은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맞지 않죠? 가는 1.3선으로 그리죠. 입봉우리원, 이끝원은 굵은 실선으로 그리죠. 다음 3번 축의 직각인 방향에서 본 그림은 단면도로, 그렇죠? 도시할 때 이 뿌리 원선은 가는 실선이 아니고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림이 해당되죠. 스포르키 틀과 기호 도시 방법의 선 표시 방법이 유사합니다. 그 다음 4번 축방향에서 본 이 골원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한다. 맞죠? 여기서 축방향이라고 하면 이쪽에서 본 그림이 되겠죠. 그럼 기어가 축에 이렇게 끼워져 있다고 했을 때 두 가지 그림 중에 4번은 이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봤을 때 이 골원, 이 뿌리원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보겠습니다. 표준 스퍼기어에서 모듈이 4이고 피치원 저림이 160일 때 기어 이수를 물어봤죠. 그래서 D는 MZ라는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어 이수를 물어봤으므로 Z는 M분의 D, 피치원 지름이 되겠죠. 식을 대입해보면 모듈은 4이고 피치원 지름 160이니까 40개의 이수를 가진 기어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